자, 소득세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타 소득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이 기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범위에는 상금이나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뭐 이에 준하는 금품 같은 경우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복권이나 경품권, 추첨권, 뭐 당첨되는 금품 같은 경우나 또는 저작자나 실현자, 음반 제작, 그 다음에 저작이나 뭐 이런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받는 대가, 또 강연을 하고 받는 그 강연료, 그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앞전에 그 종합소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범위에 대해서 세법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들만 추려놓은 거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세법에서 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소득에 관련돼서 비과세라고 나와 있잖아요. 비과세라는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첫 번째가 이제 국가 유공자들한테 보훈처에서 나오는 급여금이죠. 학습 보조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과세 혜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안법에 의하거나 또 상훈법, 뭐 상금이나 보로금, 뭐 부상, 뭐 훈장을 받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다음 이제 퇴직 후에 직무 발명 보상금으로 해서 500만 원 이하의 금액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국군 포로가 정착금이나 그 밖의 금품,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비과세 기타 소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기타 소득의 계산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냐? 일단 총 수익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비과세라든지 분리과세는 일단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필요경비를 차감을 한 것을 우리는 이제 기타 소득 금액이다라는 거. 제가 얘기했죠. 기타 소득과 기타 소득 금액은 다르다고. 자,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것이 소득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차이점을 잘 모르시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타 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것이 기타 소득 금액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기타 소득의 필요 경비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일단 우리가 기타 소득의 80%를 경비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뭐 주무관청에 의해서 받는 상금이나 부상 같은 경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80%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입상자가 받는 무슨 대회나 이런 데서 상금이나 부상, 또 위약금, 또 배상금이나 주택 입주 지체 상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서화나 골동품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 전부 다 80% 인정을 해줍니다. 양도가액이 1억 원 이하 또는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90%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경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경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관련된 증빙 또 복식부기 이런 부분을 해야지만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자, 60%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강연료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에 필요경비 차감한 후에 소득금액에서 원천징수 20%를 적용해서 소득세를 징수한다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단 100만 원에 60%니까 6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100만 원에서 60만 원 빼주니까 40만 원 나올 것이고요. 40만 원의 원천징수세율이 20%니까 4288, 8만 원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문제들 시험 문제 나오니까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60%의 경비를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지역권이나 지상권, 대여하고 받는 금품 또는 어업권이나 또 광업권, 산업지상권 대여하고 받는 금품, 또 문의 창작, 그 다음에 강연료나 심사료 뭐 이런 거. 마찬가지 이것도 60%가 경비가 초과할 때는 그 부분에 관련된 증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시했을 때는 전부 다 인정을 받는다는 거.
자, 그 외에 이제 기타 소득의 필요 경비에 대해서 잠깐만 보면 종교인 소득, 그 다음에 승마 투표권, 슬롯머신 뭐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는데 여기서 종교인 소득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80% 필요 경비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요. 그 다음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 초과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에 관련된 수반하는 장부, 증빙, 적격 증빙 확실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승마 투표권에 관련된 것은 승마 투표권이나 승자 투표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그 환급급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을 필요 경비를 하고 있다. 근데 그 구매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 투표 금액을 필요 경비를 한다는데 제가 이쪽 의견은 잘 몰라서 그런데 아마도 적은 금액이 아닐까 싶어요. 자, 슬롯머신 같은 경우는 이 당첨 금품에 대해서 우리가 투입한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슬롯머신에 얼마를 투입했는지 좀 그것도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고 그 자체를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얼마까지가 될지 이것도 좀 사실 의구심이 가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기타의 과세 최저한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과세 최저한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해당이 되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다음에 해당이 되면 이런 얘기인데 보시게 되면 뭐 승마 투표권, 승자 투표권 뭐 이렇게 해서 겉면에 나와 있는 합계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자 이럴 때는 과세 최저한으로 해서 과세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요. 또 마찬가지 1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단위 투표 금액당 환급금 금액이 100배 이하이면서 그 다음에 적중한 개별 투표당 환급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건별로 200만원 또 뭐 이런 경우인데 일단 우리 시험에서는 요 4번 기타 소득 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요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일시적인 창작 소득이 필요 경비가 60%예요. 근데 이제 12만원을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2만원 60%니까 12만원 곱하기 0.6 하게 되면 72,000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12만원에서 72,000원을 빼주게 되면 우리가 48,000원이 나오는데 자,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기타 소득에 대해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부 다 우리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위해서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과세 최저한이라고 그랬잖아요. 48,000원 밖에 안 나왔으니까 5만원 이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다? 과세 최저한으로 인해서 소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점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기타 소득의 수입 시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 즉 현금주의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법에서 처분된 기타 소득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결산의 확정일을 우리가 기준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권리를 대여하고 받은 그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인도일과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에도 종종 나오는 내용이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손금과 2월 결손금 요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잠깐 좀 보셔야 되는데 자 결손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필요경비가 총수익 금액을 초과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버는 것보다 쓴 게 더 많다 이런 거예요. 그게 바로 결손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손실액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결손금은 결손금이 발생연도 이후에 연도로 2월 되는 경우 이것을 우리는 이제 2월 결손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 당해 발생한 것을 결손금이고 이것을 만약에 떼우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거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존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2월 결손금이 한다. 그럼 결손금은 어디에서만 발생을 한다? 다 생기는 게 아니라 사업소득하고 어디에서만 양도소득에서만 발생한다는 점
우리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열거를 하게 되고 종합소득에서는 2배사 근연기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결손금에 대해서 생기는 것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발생을 한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결손금을 어떻게 공제해 주느냐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일반적인 결손금. 자, 일반적인 결손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업소득하고 양도소득에서만 생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업소득 안에 부동산 임대업도 그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의 이외의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금액이 있다면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그 다음에 순서에 따라서 다른 소득도 공제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결손금이 있으면 얘 먼저 사업소득에 대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도 공제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가 이제 근로소득이고요. 그 다음에가 연금, 기타, 그 다음에 이자, 그 다음에 배당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결손금을 공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임대업의 결손금이 나와 있어요. 자, 부동산 임대업에서의 결손금, 자, 사업소득 중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 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것은 다른 소득에서 결손금을 공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돼요? 결손금은 그러면 어떻게 해줍니까?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가지고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것은 임대업의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서 공제해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후의 과세기간으로 인해서 이월시킨다는 점, 그 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 지문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월 결손금의 공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2월 결손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손금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2019년도 이전에 발생한 것은 10년밖에 우리가 2월 돼서 공제를 안 해줬어요. 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에 15년 이런 얘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2019년 이전 것은 10년밖에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은 15년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월 결손금을 공제를 한다 그러면 25년 최근 연도서부터 1, 24, 2, 23, 3 이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5년까지 제일 먼저 25년, 24년, 23년, 22년 이런 식으로 2월 결손금을 공제해 준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리고 29년도 12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것은 10년치밖에 안 해준다.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2월 결손금을 공제해 주는데 아까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것은 부동산 임대업에서만 소득공제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소득에 관련된 것은 타 소득에서도 공제해 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요 순서 봤죠? 근연기 2배 요 순서대로 그리고 사업소득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2월 결손금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근연기 2배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추세니까 그 점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합소득공제를 배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 선생님 2급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급여라든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뒷부분에 연말정산하는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거기 이제 가장 중요한 인적공제, 사람에 대한 공제, 소득세법은 우리가 인적공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소득공제에 관련된 것을 보도록 합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이거는 우리가 실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소득세법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공제를 한다 이런 얘기죠. 법인세법에서는 우리가 물적공제인 반면에 소득세법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공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건데요.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 주는데 조건이 있어요. 이 소득 금액을 공제해 주는 요건은 본인은 다 해당이 되고요. 배우자나 뭐 배우자서부터 부양가족, 배우자하고 부양가족에 관련돼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지만 된다는 거. 그러면 이 연간 소득 금액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다라고 하게 되면, 자, 근로소득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총급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 총급여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비과세 같은 경우는 차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온 금액을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이고, 거기서 이제 근로소득 공제 이렇게 이제 차감했을 때가 우리 이제 근로소득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금액이 비과세 빼주고 500만 원까지, 거기까지는 우리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총급여, 이거 이제 연봉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봉.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인은 무조건 다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기본적인 공제는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나 부양가족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게 소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득 금액 연간 100만 원 이하라고 했어요. 그 이하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부양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부양가족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존속이라고 하는 개념과 비속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자, 존속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하고 배우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봤을 때 나를 기준해서 부모가 있을 것이고 또 배우자도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배우자나 나에 대한 부모, 이 사람을 우리는 전부 다 직계 존속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나와 배우자에 나온 자식 있잖아요, 자녀를 우리는 이제 직계 비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존속일 때의 조건이 있죠. 60세 이상. 그러면 여기 이제 잠깐 보시면 형제자매나 자녀 이렇게 보면 0세서부터 20세까지는 우리가 기본공제가 돼요. 근데 20세에서부터 60세까지는 기본공제가 안 됩니다. 자, 기본공제가 안 되는 거 꼭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20세에서부터 60세까지는 본인을 제외하고 기본공제가 안 된다. 단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거든요. 그런 경우. 장애인은 대신에 이제 소득 금액이 연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0세서부터 20세, 그 다음에 60세 이상에서 죽을 때까지. 자, 이때는 우리가 이제 기본공제를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직계존속 60세, 그 다음에 비속, 입양자, 이렇게 나와 있죠. 20세 이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 이제 형제자매를 내가 이제 부양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20세 이하서부터 60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에는 연령 조건이 없어요. 다만 이제 소득 금액에 관련돼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만약에 100만 원 이하라든지 급여가 있으면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아무튼 여기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는 나이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위탁아동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잠시 맡아서 이제 키우는 자녀분들 이런 경우.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알아두시고, 자, 기본공제는 1인당 얼마? 150만 원 이런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기본공제가 되려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총급여, 여기서는 비과세를 차감하는 거죠.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다, 20세서부터 60세까지는 기본공제 해당이 안 돼요.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단 이제 장애자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장애자인 경우에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기본공제가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동거 요건이 나와 있어요. 자, 아까 부양가족을 이제 같이 사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민등록표상에 동거가족으로 거주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가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근데 부모인 경우가 떨어져서 사는 경우 있죠. 뭐 국내 제주도, 그 다음에 국내에 뭐 주소지가 좀 다르더라도 떨어져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진호가 서울에 사는데 부모가 예를 들어서 뭐 대전에 살고 있다. 이래도 우리가 동거 내 부양 가족의 기본 대상으로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같이 생계를 안 하더라도. 그래서 주거 형편에 별거를 하고 있거나 존속 중에서 이 얘기가 바로 이 얘기죠.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게 이제 주거 형편에 별거를 하고 있거나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입양자 뭐 이런 사람들을 동거 요건이라 하고, 그 다음에 취약이나 질병, 요양, 근무 형평상에 일시 퇴거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죠? 요양을 하기 위해서 뭐 제주도에 내려갔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 다 공제해 줄 수 있는데,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해외에 사시는 부모들 있죠. 해외는 안 됩니다. 알겠죠? 해외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간소득 금액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자, 연간소득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1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둘 것이, 그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득을 얘기하는 거냐? 종합소득, 퇴직, 양도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나 과세,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제외한 금액이라고 했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과세나 과세 중에서도 이제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제외하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가 발생하는 거 있죠. 뭐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얘기한다. 그래서 그 금액이 연간 얼마? 그죠? 100만 원 이내야 되고요. 근로소득인 경우에 총 급여가 얼마라고 했어요? 그죠? 500만 원. 자, 총 급여가 5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알아두실 것이, 비과세라든지 뭐 실비 변상적인 급여, 앞전에 10대 뭐 이런 거 다 공제한 금액이 500만 원 이하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근로소득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총 금액이 500만 원 이하, 그 다음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분리과세 들어가겠죠. 그 다음 이제 금융소득, 우리가 이제 금융소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자하고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자하고 배당을 합쳐서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분리과세로 끝나는 거예요. 분리과세는 뭐야? 원천징수로 그냥 종결되는 거죠. 내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로 종결이 돼서 끝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분리과세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아까도 봤듯이 문의 창작이라든지 뭐 복권, 뭐 기타 소득 300만 원 이하 이런 거 같은 경우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 연금도 있죠. 사적 연금일 때는 1,5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사업 소득일 때는 2천만 원 이하의 임대 소득인 경우, 그 다음에 뭐 식량에 대한 직물 재배업 같은 소득일 때는 과세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금 이자가 2천만 원인 예금 이자가 2천만 원인 부친이 있어요. 그런데 2천만 원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분리과세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2천만 원까지는 우리가 분리과세니까 기본공제에 해당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재배소득이 800만 원이에요. 그럼 아까 재배하는 건 전부 다 뭐라 했어요? 과세에서 빼주겠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기본공제 소득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로또 30억 원에 당첨이 됐네요. 자, 로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분리과세 소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직계비속. 자, 직계비속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 자녀죠. 자녀가 예를 들어서 배우자 결혼을 했어요. 그럼 배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는데, 이런 경우 있죠. 내 자녀가 장애인이에요. 그러면서 이 자녀의 배우자도 장애인인 경우 있죠. 이럴 때는 우리가 기본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거주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같이 부양가족이 있잖아요. 그런데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안 돼요. 형제자매는 되는데 그 배우자는 안 돼요. 제수씨나 형수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며느리도 안 되고 그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추가 공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기본 공제에 대해서 기본 공제 요건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이거를 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추가 공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추가 공제는 먼저 경로 우대 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70세 이상인 경우, 그러면 아까 기본 공제 150만 원 받았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예를 들어서 자 75세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까지 받는다? 경로 우대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100만 원 더 받았어요. 그죠? 150에 100. 그러니까 250만 원을 공제받는데, 자,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었다. 그러면 또 여기다 2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총 얼마 받는 거예요? 4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냈던 소득세 그 부분을 환급을 받는 게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장애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200만 원. 여기서 이 장애인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냐? 장애인 수첩 뭐 이런 거 국가에서 인정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부녀자 공제하고 한부모 공제가 있는데요. 자, 부녀자 공제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가 있던 없던 간에 여성이 부양가족을 부양하면서 세대주인 경우에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얼마? 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입양자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한부모 소득공제 100만 원 하는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녀자냐 한부모냐, 당연히 한부모를 선택하겠죠. 왜냐하면 한부모는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녀자하고 한부모는 둘 중에 선택이다. 택일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소득금액을 계산을 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과세 제외 소득은 제외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양도나 퇴직 소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포함을 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합산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지만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득 요건은 일단 내가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100만 원 한도가 돼야 된다는 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공제 대상이 적용되느냐 불가되느냐 뭐 이렇게 나왔는데, 배우자 같은 경우에 혼인관계가 유지가 돼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사실혼관계, 이 사실혼이란 얘기는 이런 거예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동거하는 경우, 이걸 우리가 이제 사실혼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혼인한 후에 사망을 한 경우, 당해연도에 사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망한 당해연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별거 중에 이혼 소송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으로 받지만 만약에 이혼을 한 상태에서는 그 다음서부터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직계 비속은 자녀잖아요. 그죠? 입양자 포함해서. 그래서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전부 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조카라든지 며느리, 사위 뭐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존속. 자, 존속은 본인,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다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 뭐 삼촌, 외삼촌, 이모, 고모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형제자매, 본인, 배우자, 형제자매 다 되는 거죠. 그죠? 하지만 그 배우자는 안 된다는 점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연말정산 실기할 때 다시 이 실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이런 부분에 관련된 거는 반드시 우리가 머릿속에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수업하시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